우와, 너무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건 바다 건너에 있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단 말이야. 이목이라면 부산에 한 마리 아는 애가 있지만. 있어? 있는 거야? 이목이 세미는 그렇게 말하며 볼을 긁적인다. 있는 게 더 레전드다. 그것도 부산에. 어쨌든 여긴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너희들의 비밀 기지라고 생각해도 돼. 어? 비밀 기지? 나도 연우도 동작을 멈추고 세미를 빤히 바라본다. 비밀기지. 비밀기지래. 오 하고 터져나오는 탄성. 세미는 그걸 보더니 뭔가 묘한 눈빛으로 한숨을 푹 쉰다. 역시 애구나. 아니 그러니까 너도 애라니까. 세미는 아무래도 가끔 자기 나이를 까먹는 것 같다. 우와, 그게 뭐야? 그날은 형도 나도 정말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다. 세미는 언제나처럼 웃으며 말한다. 누구긴. 얘야말로 진짜 야우지. 야우라고? 우리 말고 야우가 또 있어? 그럼 내 친구야. 이름은 미로라고 해. 오늘은 너희 둘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거야. 세미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뽐내 보인다. 그의 옆에는 은색 털이 반짝이는 커다란 동물이 있었는데 어찌나 커다란지 연호와 나 두 사람이 올라타도 될 정도였다. 맹? 뭐야? 커다란 야호가 소리를 낸다. 슉거리며 코끼리를 내뿜고 있다. 아, 뭐 어때? 봐봐,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잖아. 아,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만, 응? 집에 갈 때 아이스크림 사줄게. 미로라고 불리는 커다란 은빛 여우는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지 콧바람을 내쉬면서 고개를 팩 돌렸다. 세미는 멋쩍은 표정을 짓는다. 얘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 뭔가 뾰루통한 표정을 보이는 여우였다. 은빛 털이 빛을 받아 빛난다. 멀리서 보아도 곱고 가늘어서 나도 모르게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예뻤다. 우와, 대체 무슨 종이야? 좀? 멍멍이 아니야? 야우가 돼? 여우. 두 눈이 희둥그레진다. 여우는 입을 벌린 채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 수초 전의 기억을 되새김질 해봤지만 목소리는 진짜였다. 걔가 말했어! 그러니까 여우라니까! 세미가 의액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뭔가 표정이 일랬다는 표정이다. 아니, 애들 좀 재밌게 해주자니까. 네가 소리쳐서 무서워하잖아. 아, 언니가 봉사활동이랬잖아. 이게 뭐야, 동물원도 아니고. 이거 동물 학대야. 알아? 몰라, 그런 거. 화 좀 그만 내. 내가 안 내게 생겼어? 정말이지, 매일 억새밭에 둘러서 진짜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여기서 이런 꼬마애들이랑 놀기만 하고. 몇 살 먹었는데 애들이랑 놀고 있어? 은빛 멍멍이가 아니라 은빛 여우는 으르렁거리면서 세미를 쏘아본다. 그러나 세미는 무섭지도 않은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 시선을 홀려 넘기고 있었다. 당황하며 멀리서 말하는 여우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자 여우가 말릴 새도 없이 성큼성큼 옆으로 다가갔다. 저기... 아... 정말이지. 뭐야? 약간 쌀쌀맞은 표정으로 연호를 노려보는 여우. 연호는 그런 여우를 바라보며 눈동자를 빛낸다. 이름이 뭐야? 한미로. 겁나 띠껍네. 형은 아주 천천히 미로의 옆으로 조금 더 다가가서는 이내 조심스럽 묻는다. 털 한번 만져봐도 돼? 침묵. 미로가 쏘아본다. 형의 얼굴에서 땀이 삐질삐질 흐르고 있다. 아니, 털이 너무 예뻐서. 미로가 또 형을 계속 쏘아본다. 한참을 쏘아보더니 이내 팩 하고 고개를 돌리고는 뭐 그래라. 왠지 모르게 얼굴을 붉힌다.
너 그러기도 하는구나. 형은 은빛 여우의 털을 몇 번 쓰다듬더니 이내 번개를 맞은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야, 라오야, 얘 진짜 굉장해. 너도 만져봐. 나도 만져봐도 돼? 미로가 깊은 한숨을 쉰다. 안 돼. 그래라. 그래라. 근데 미로 얘는 어릴 때도 쌀쌀 맞은 건 똑같았네. 말랑말랑하고 푹신푹신하다. 엄청난 털이 있다. 굉장해. 기분이 좋아진다. 어디선가 기분 좋은 꽃순내도 나는 것 같다. 발바닥 만져보고 싶은데 발바닥까지 만져도 되냐고 물으면 화내겠지? 형과 내가 미로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즐기자 미로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었고 그걸 보며 세미는 소리 없이 몇 번이고 웃었다. 그런 세미를 보고 미로는 옆에서 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쉴 뿐이었다. 언니 진짜 최악이야. 글쎄, 미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랑 형이 보기엔 진짜 최고인데. 또 하루가 지나가고 순식간에 2달이 되어갔다. 우리들은 하루의 반을 같이 지냈다. 학교만 왔다 갔다 오면 억새밭으로 달려갔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은 다름 아닌 셈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만남과 시간이 익숙해져가고 그것이 당연시 되어가기 시작했다. 어느새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샘이 또한 자기 이야기를 이것저것 들려주기 시작했다. 가끔 그 애가 그런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샘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았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샘이도 나도 연호도 모두가 즐거웠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생각했었다. 그날 형보다는 조금 먼저 억새밭에 도착한 날, 저 멀리 있는 세미에게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우리들의 비밀기지에서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기에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세미를 바라보았다. 언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계약을 맺었지만 언니는 지금 저주에 걸렸어. 왜 자꾸 억새밭에 가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세미의 목소리가 자그마하게 울려 퍼진다. 그 애는 어쩐지 풀이 죽어있는 듯했다. 이런 식으로라도 속죄를 하고 싶어. 방식이 잘못됐잖아. 언니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속죄를 해야 해? 이러다가 만약 잘못돼서 언니가 죽기라도 하면. 세미는 키가 큰 어른에게 혼인하고 있었다. 연한 남색 머리카락의 누나가 세미를 다그치자 그 애는 슬픈 표정을 지었고 그 옆에서는 키가 큰 형이 누나를 말렸다. 세미는 어딘가 풀이 죽어 보인다. 왜 그러지? 무엇 때문에 혼이 나는 걸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색 머리의 누나가 나와 반대편으로 멀어져 갔고 키가 큰 형이 세미를 조심스레 내려다본다.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걸 거야. 이제 곧 미국으로 가니까. 미로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속죄라는 이름으로 너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 키가 큰 형은 그렇게 말하고 남색 머리카락의 누나가 떠나간 뒤를 쫓아갔다.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겨진 세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다. 왔어? 그 애는 그렇게 말하며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아주 환한 미소로 그렇게 나를 맞이해준다. 이제까지 슬픈 일은 모두 없었다는 듯이 애써 웃는 모습으로 그건 아주 예쁘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동시에 한편으로는 걱정도 불러일으켰다. 결국 그 애를 보고 있자면 좋든 싫든 간에 마음이 끌린다.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반복. 어린 나라도 어렴풋이 자신의 감정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말하는 여우와 이야기를 하고 요정을 알아보며 신비한 분위기를 가진 샘이라는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애와 노는 것이 즐겁고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쁘다. 앞으로도 계속 줄곧 함께 있고 싶어. 나는 이 애를, 은샘이를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세미야, 넌 영화 자주 봐? 뭐 아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좋아해. 근데 왜? 아, 진짜? 나 지난번에 아빠랑 엄마랑 같이 영화 보러 갔거든? 이번에 개봉한 거 있잖아. 그거 진짜 재밌더라. 봤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 제목을 말해야지. 하여간 엉뚱해. 아, 맞다. 깜빡했네. 우리는 쌍둥이였던 것이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형이 세미를 보는 시선이 나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삼각관계. 너는 정말 신기한 것 같다. 어린애한테 삼각관계 이짓거리. 아유, 나도 이상하다. 그날 언제나처럼 세미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을 때 먼저 억새밭에 가 있는다던 연호와 세미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과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춘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있었다. 뭐가? 뭐야? 그냥 이것저것. 요정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이곳의 결계? 같은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말하는 여우도 알고 있잖아. 그런가? 저기 말이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연호 형의 목소리가 뚜렷이 들려온다. 연호는 세미를 바라보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세미는 산신령님 같은 거야? 세미가 입을 다물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그 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미로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여우신령이야. 너희보다는 누나일 테고. 사실 이 모습도 진짜가 아니야. 그랬구나. 그 애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과 만나며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상처받고 다시 극복하고 이럴 수 없이 반복했던 것까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진 않았다. 그러기도 힘들 뿐더러 어떤 이야기는 아직 어린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겠지. 그 애가 해준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모르는 세미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겠지만 적어도 세미가 우리보다는 많은 일을 겪었고 조금은 더 어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내가 많이 무섭지? 그리고 이내 세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다. 연호가 눈을 동그랗게 뜬다. 형은 두 눈을 두세 번 깜빡이고는 이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천천히 웃으면서 고개를 젓는다. 그렇지 않아. 진짜? 응. 예쁜 여우님이잖아. 연호가 세미를 향해 웃어 보였고 세미 또한 그 말에 아주 호나한 미소를 지었다. 그 애는 수줍은 듯 볼을 붉혔고 연호는 그런 세미를 바라보며 똑같이 따라 웃는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연호가 세미를 좋아하는 것은 분명했다. 다만 그런 두 사람 사이에 내가 있었기에 형도 세미에게 좋아한다고 말을 못한 것 뿐이겠지. 형은 눈치가 빨랐으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조용한 성격에 말주변이 없는 나보다는 형이 세미에게 훨씬 더 어울렸다. 실제로 형은 나랑 달리 학교에서 인기도 많은 편이었고 결국 그런 이야기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방해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지만 어느 정도는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루가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난다. 두 사람 사이에 있을 때마다 나는 두 사람이 얄미워져 갔다. 우리 사이는 원만했고 형도 세미도 단 한 번도 나를 눈에 가시라 여긴 적이 없었지만 나는 그런 두 사람을 질투하며 그런 나 자신을 스스로 미워했다. 시간은 반복해서 흐르고 두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우면서 괴로웠다.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든 풀고 싶었지만 방법은 없었고 이도저도 되지 못한 마음은 점점 곪아간다. 끔찍했던 점은 나는 또래 아이들보다 더 영리한 아이였고 자기 감정에 못 이겨 화풀이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기에 점점 더 나 스스로 마음이 병들어갔다. 그날은 무척이나 평범한 날이었다. 언제나처럼 전망대에 가고 싶다는 세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은 전망대를 향했다. 각자 수다를 떨면서 저마다 이야기를 하던 도중
형은 잠시 풀어진 신발끈을 묶기 위해 허리를 숙였고 나는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극세사 수건으로 렌즈를 닦고 있었다. 그 순간 뭐야? 전망대의 틈새 사이로 떨어지지 않게 설치되어 있던 안전줄이 끊어져 내렸다. 아주 잠깐의 사이에 몸을 기대고 있던 세미의 작은 몸이 기울어진다. 세미야! 쑥 하고 그 애의 작은 몸이 저 너머의 허공으로 빨려 들어간다. 앞뒤 가리지 않고 몸을 날린다.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 애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세미가 다치는 건 싫어. 손을 뻗어서 세미를 잡는다. 그러나 작은 손가락은 세미를 꼭 잡은 채로 미끄러지듯 틈새 사이로 함께 떨어졌다. 4.5m란 높이는 150cm도 안 되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높이였다. 그 애가 전망대에서 완전히 멀어지기 직전 가까스로 세미를 끌어안는다. 그리고 몸은 그 애와 같이 동시에 추락해서 머리에서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났다. 잠깐만. 누군가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몸이 흔들린다. 그러나 감각은 무뎌져 있었고 끔찍한 두통이 찾아왔다. 순식간에 졸음이 밀려들어온다. 아 설마 그러면 그 머리에 막 그거 뭐 주인공이 무슨 흔적이 있다는 게 있어. 이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뜨겁다. 굉장히 뜨거워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온다. 누군가가 뭐라고 하는데 좀처럼 들리질 않았다. 이건 너무나도 무섭다. 2번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잠에 빠져드는 것 같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그날 이후로 사흘이나 지났다고 한다. 의사와 엄마 아빠가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자면 나는 머리를 8번이나 꿰맸다고 하는데 솔직히 실감은 잘 안 난다. 그냥 어떻게든 살아났구나 라는 사실만 막연히 이해할 뿐. 형은 내 옆에서 자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집에 가서 자라는 엄마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내 옆에서 나를 돌보아 주었다고 한다. 그런 형에게 작게 고마워라고 일부러 듣지 못할 것을 알기에 그런 소리를 중얼거렸다. 아팠겠다. 시간이 꽤 지나고 정신을 차리자 무시무시한 잔소리 폭격이 쏟아졌다. 이번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까지도 나한테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다친 거니? 라고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놀다가 다쳤다고만 했다. 세미를 구하려다 떨어졌다고 말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세미와 놀지 못하게 될 것만 같았기에 그런 거짓말을 쳤다. 그래도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엄마 아빠한테 걱정 끼쳐드린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지. 세미는 어떻게 됐어? 그렇게 물었을 때 연우는 질색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네가 샘이 감싸서 걔는 하나도 안 다쳤어. 다행이다. 한시름 놓았다. 형의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지 나는 겨우 안심하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빨리 샘이 보고 싶다. 놀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 넌 샘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그치만 난 동생도 소중하니까 나오를 병원에 버려둔 채로 놀고 싶진 않아. 멋있는 형이구만. 야, 그렇게 말해도 하나도 안 멋있거든. 아니 멋있지 않니? 이게 안 멋있어? 난 원래 멋있으니까 괜찮아. 이건 조금 재수없었다. 재수없어. 야, 이 주인공 나랑 뭔가 말하는 게 스타일이 간혹 보면 중간중간 비슷하다나. 형은 이전과 똑같았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이전과 똑같이 날 대한다. 변한 건 나뿐이다. 속 좁고 바보 같은 나뿐이다. 병원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 태어난 날짜만을 손꼽아서 기다리며 세미의 얼굴을 떠올린다. 보고 싶었다. 그 애를 만나 웃고 떠들고 싶었다.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놀까? 술래잡기도 괜찮고 얼음땡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도란도란 서로 못다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다. 빨리빨리 태어난 일이 됐으면.
오, 여기 어디야? 이윽고 고대하고 고대하던 태연일. 어디지 여기? 아이씨, 안 보여.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형과 나는 엄마에게 놀러 나간다는 말을 했다. 엄마는 이래저래 잔소리를 하셨지만 이내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제일 먼저 발걸음을 향한 곳은 역시 억새밭이었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피어난다. 나는 세미와 다시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야야, 그나저나 지금 너랑 샘이 만나러 가면 걔는 우리 전혀 구분 못하겠다. 왜? 진짜네? 100% 모를걸? 횡단보도 앞에 선 우리 두 사람은 그런 말을 나눴다. 설마 여기서 교통사고가? 세미는 나와 연호 형을 알아보지 못할 게 분명하다. 우리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해줬던 안경은 전망대에서 떨어져 내렸을 때의 충격으로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수술이니 뭐니 근 한 달간을 병원에 잡혀 있었던 터라 안경에 대한 걸 완전 까먹었다. 시력이야 살짝 불편할 정도지만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었기에 그냥 귀찮음이 더 없었던 것이다. 뭐 보이긴 하니 불편해서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나이에 벌써 안경이라니. 네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조용히 해라. 나 시끄러워. 솔직히 말도 안 돼. 너도 나랑 똑같이 하는데 왜 나만 눈이 나빠지는 거야? 저는 게임을 많이 한 게 아니라 TV를 가까이서 보는 습관 때문에. 조용히 하자. 서둘러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린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이내 빨간불이었던 신호등은 표시가 파란불로 바뀐다. 나는 신호가 바뀐과 동시에 땅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한다. 마음이 몸이 너무 가볍다. 세미를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가슴이 뛴다. 야! 나 먼저 간다! 빨리 와! 뭐가 그리 급해? 천천히 좀 가. 그러다 넘어지겠다. 야! 너무 뛰지 말고! 뒤에서 형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지만 나에겐 들리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벅차올랐다. 물론 세미에게는 연호가 더 어울리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슬픈 기분을 반복할 뿐이지만 적어도 옆에서 세미를 보고 있을 때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하니까. 세미와 함께 있는 건 즐거우니까. 그 정도는 괜찮잖아? 나쁜 녀석. 병문안 좀 오면 안 되는 건가? 만나면 바로 왜 문병 안 왔냐고 따져야지. 오랜만에 보는 거니 나중에 미로가 먹을 만한 것 좀 사다 줄까? 다음에 데려오라고 해야겠다. 그런데 여우는 강아지 간식을 먹을까? 아이씨, 뭔 소리야. 미로는 내 얼굴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치만 말까지 하는 여우인데 역시 알아보지 않을까? 그나저나 세미는 뭐하고 있을까? 얼른 세미를 보고 싶다. 그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아주 많은 이야기를 말이야. 불현듯 몸이 기울어졌다. 안돼, 안돼, 안돼.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꼴사납게 뒹굴거리고 있었고 뒤를 바라보니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몇 번씩이고 거리를 나뒹굴더니 뒤집어진다. 뭐야, 애가 치였어. 어떡해, 괜찮은 거야?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여기서 가까운 데 병원이 있어요. 거기 응급실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보내면. 그렇게 돌아갔어요. 엄마가 진짜 가슴이 억장 와르르 되겠다. 방금 퇴원했는데. 여기저기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걱정, 경악, 충격, 두려움과 심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까진 무릎을 감싸지며 겨우 자리에서 일어난다. 엄청난 사고였다. 큰 트럭이 완전히 뒤집혀져 있었다. 저런 사고에 휘말린다면 누구라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무릎을 바라보니 상처가 꽤나 깊었다. 아스팔트 바닥에 살이 긁혀서 그대로 찢어졌다. 야, 유연호, 괜찮아? 안 다쳤어? 얼굴이 찌푸린 채 뒤에 있을 연호를 향해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야, 유연호, 왜 대답이 없어?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으나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상한 마음에 고개를 돌려 뒤쪽을 바라본다. 형은 없었다. 형이 없었다. 불현듯 불안한 마음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심장이 메아리치기 시작한다. 숨이 막혀오기 시작한다. 나는 숨을 헐떡이면서 사고가 난 자리로 눈을 돌렸다. 거기에는 아...
땅에 처박힌 채 머리가 터진 채로 피를 흘리는 형의 모습이 있었다. 장례식장은 울음바다였다. 뭐가 뭔지 몰랐다. 엄마는 주저앉아 거의 기다시피 하는 자세로 엉엉 울고 있었고, 아빠는 손이 떨려서 늘 피우던 담배조차 제대로 짚지 못하셨다. 전부 다 울고 있다. 친척들까지 와서 울었다. 이모도, 고모도, 할머니도. 그들은 저마다 새까만 옷을 입고 눈을 가리고 엄마를 달래며 아빠의 어깨를 다독이고 고개와 시선을 돌렸다. 다들 슬픈 일을 당한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 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형은 보이지 않고 형의 사진 하나가 웃고 있는 채로 탁상 위에 놓여있을 뿐이었다. 그때 얼마 안 가서 구급차가 달려왔고 온몸을 피로 흠뻑 적신 형을 실어갔다. 나는 병원으로 되돌아가서 엄마와 아빠가 같이 형이 응급실로 실려들어가는 것을 그저 한없이 바라보았다. 하지만 형은 그곳으로 들어갔을 뿐 두 번 다시 바깥으로 나오지 못했다.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고 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알 수 없었다. 당시 상황을 본 사람들의 말로는 횡단보도에서 지나가고 있는 남자아이를 뒤에 있던 아이가 강하게 밀쳤다고 한다. 음주운전이야. 진짜 음주운전이 음주운전이었다. 트럭은 미친듯한 속도로 횡단보도를 질주했고, 쌍둥이 형은 동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아이러니하고 슬픈 그저 그뿐인 이야기다. 방이 넓어졌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가 함께 쓰던 방은 무척 넓어졌다. 식탁이 넓어졌고 거실이 넓어졌다. 내가 살고 있던 집이 이렇게나 넓었던가? 너무 이상한 일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였고 식탁 의자는 늘상 채워져 있던 내 자리 중 한 자리가 비어지게 됐다. 학교의 빈자리가 이상하리 많지 눈에 띈다. 몇 달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형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형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몽롱한 상태로 함께 우유를 마시던 형은, 같이 잠을 자면서 이불을 빼앗아가지 말라고 투덜대는 형은, 발이 빠르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한 소리 들려줄 형은 이제 없는 것이다. 나는 형이 없다는 사실에 사로잡혀 갔다. 두 번 다시 형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내 시간 속에 새겨지기 시작한다. 학교에 갔다 와서 내 방에 남아있는 형의 물건들을 바라본다. 금방이라도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할 것 같은데 형은 여전히 내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형, 장난 좀 그만 쳐. 대체 왜 그렇게 날 못살게 굴어서 안달이야? 여행가서 많이 이거는 회상이구나. 여행가서 많이 놀았다. 좀 돌아와라. 이제 형이랑 똑같은 옷이라고 엄마한테 불평 안 할게. 나보고 멸치 안 먹는다고, 키 안 큰다고 엄마 따라 잔소리해도 뭐라 안 할게. 형, 장난감 사실 내가 몰래 부숴먹은 거 내가 용돈 모아서 새로 사줄게. 김치찌개 돼지고기 골라 먹는다고 불평도 안 할 거고, 형이 가끔 내 카메라 만지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빌려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 모든 게 꿈이라고 해줘. 나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쉬었어. 차라리 울부짖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감정을 토해내기도 전에 토해낼 감정조차 눌러 죽이는 걸 선택했다. 자격이 없었으니까. 연호가 죽었다. 내 탓이야. 내가 연호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힘없는 발걸음으로 나는 억새밭으로 향했다. 형이 죽고 나서 몇 주가 지났는지 모르겠다. 혼자 이곳에 온 이유는 그저 형이 이곳을 좋아했었기 때문이다. 그가 있었던 흔적들을 조금이라도 더듬고 싶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힘이 들었다. 몸은 지쳐있었고 마음은 달아해졌다. 그럼에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드넓은 억새밭을
요정의 요람 속을 헤맨다. 예전에는 이곳에 오는 게 참 좋았었는데 모르겠다. 왜 그렇게 이곳을 좋아했었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거웠는지, 뭐가 그리 좋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억새밭에 무엇이 있더라? 형과 나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을 좋아했었지? 가슴이 찢어진다. 정처 없이 걷고 걷기만을 반복하던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황갈색의 머리카락과 예쁜 눈동자를 가진 여자아이였다.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그 애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우물쭈물한 사이 걱정했어. 그 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애의 표정은 많이 변해 있었다. 어쩐지 굉장히 해숙해 보였고 지쳐있는 것 같았다. 내가 그 애에게 괜찮냐고 묻기도 전에 그 애는 갈라진 목소리로 다급히 물었다. 나오는 어때? 괜찮아? 뭐 안부를 물어보기에 적당히 대답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는 작은 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래, 다행이다. 죽을까봐 무서웠어. 나오, 아직 병원에 있니? 아니, 나오 말이야. 아직 퇴원 안 한 거야? 혹시 아직도 아픈 데가 있어? 머리가 아파온다. 이상해. 유나오는 분명히 이 앞에 서 있는데 이 애는 왜 또 유나오를 찾고 있는 거지? 나는 바로 네 앞에 있는데. 왜 그래? 그 애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저기, 연호야. 어디 아파? 아, 안경이 없으니까 착각하나 보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안경이 없다. 그래, 맞아. 잊고 있었다. 형과 나 우리 두 사람은 쌍둥이였지.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나오 괜찮은 거지? 정말 괜찮지? 그게 갑작스레 그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래, 분명히 샘이었다. 은샘이. 진짜 괜찮은 거야? 응. 샘이의 물음에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한다.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이 애를 만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왜 그렇게까지 흥분했었던 걸까? 조금만 천천히 걸었으면 됐었다. 조금만 천천히 마음을 진정시켰으면 됐었다. 그렇게 됐다면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형이 죽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나 때문에 형이 죽는 일 따위는 없었다. 은샘이는 형을 죽여가면서까지 만날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인 걸까? 나는 형을 자신 자체가 너무 혐오스러워가지고 이런 모습이. 그렇구만. 나는 형을 죽여가면서까지 형이 가지고 있던 관계를 빼앗고 싶었던 걸까? 끔찍한 두통이 일었다. 머리가 아프다. 나는 천천히 아주 차근차근 생각했다. 저기 그 애의 보석 같은 눈동자가 반짝인다. 우리 이사가. 뭐? 자연스레 거짓말이 나왔다. 그 애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이 다시 되묻는다. 이사 간다고. 너는 여기 뭐다? 그러니? 응. 그 애는 적잖이 아쉬운 듯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조금 쓸쓸해지겠네. 어디로 가? 멀리 가니? 응. 아마 2번 다시 만날 수 없을 만큼 아주 멀리 가게 됐어. 샘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 애는 정말로 아쉬운 듯한 얼굴로 애처롭게 웃어 보였다. 나는 그 미소가 어쩐지 얄팍한 거짓말 같아 보였다. 아니, 분명 이 애의 잘못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제 잘라버려야 한다. 내가 이 애에게 가진 감정은 결국 형의 죽음을 불렀다.
그런 내게 이 애와 이야기하고 함께 웃을 자격 따위 있을 리가 없다. 오늘은 헤어지는 걸 알리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그랬구나. 라오는 아직도 병원에 있어? 응. 태어나고 나서 한 번 정도는 더 만나고 싶었는데 아쉽다. 두 사람은 거기까지 말하고 이내 입을 다물어 버린다. 아, 슬프다. 아, 침묵이 찾아온다. 세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어간다. 공기가 무겁다는 것을 이해해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문득 이 애가 형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한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부딪히면서 많이 웃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형에게 했었지. 이대로 헤어진다면 그것 또한 이에게 상처가 될까?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죄송합니다. 연우였다면 이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나는 잠깐의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고민을 반복하다가 이내 결정한다. 은세미의 세상 속에서 죽은 건 유연호가 아니다. 아직 연호는 살아있어. 있잖아, 세미야. 내가 그 애의 이름을 부르자 세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우리 두 사람의 눈이 서로를 마주보고 나는 약간은 겸연쩍은 듯한 표정으로 웃어 보인다.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세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올랐다. 한없이 예쁜 미소였지만 나는 그 미소가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저기, 나 사실 조심스럽게 급하지 않게 말을 꺼낸다. 그 애는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너를 정말 좋아해. 그 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배짓이 웃었다. 살짝 볼을 물들이며 웃는 그 모습은 봄날의 새처럼 눈이 부셨고 무척 따사로웠다. 그러나 그 미소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님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 나는 아니 유연호는 나랑 사귀어주지 않을래? 그런 고백을 남겼다. 응, 좋아. 세미는 쿡쿡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애의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해 보였다. 와, 가슴 개 아프겠다. 고백하는 거는 난데 형의 그런 모습으로 못하겠다 씨. 그치만 작은 입술이 말한다. 또박또박 들려오는 한 힘찬 목소리. 연호는 아직 너무 어리니까 사귀는 건 10년 정도 뒤로 할까? 뭐야 그게. 원래 사람 일이란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법이거든.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세미를 바라보자 세미가 내 손을 잡는다. 그 애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힘으로 나를 부드럽게 끌어당기고는 내 품 안으로 들어와 발돋움을 해가며 입을 맞추었다. 어린 놈의 자식들이 나도 연호 너를 많이 좋아해. 내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직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줘서 정말 기뻐. 그 애는 그렇게 말하며 조금은 애틋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민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친구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일 거야. 언젠가 연호가 어른이 되면 우리는 더욱 서로를 좋아해줄 수 있겠지. 난 그때까지 기다릴게. 그러니까 역세박화 나를 잊지 말고 자주 찾아와줘. 세미는 그런 말을 했다. 나도 연호에게 자주 놀러 갈 테니까. 알았지? 내밀어진 새끼손가락을 보며 너무 많은 생각들이 뒤섞인다. 세미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더욱 밝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좀 더 멋진 어른이 되자. 한순간 망설였지만 이는 작은 새끼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걸었다. 아니다. 이건 틀린 표현이야.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유연호는 새끼손가락을 맺어 그에게 약속했다. 형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 그 애는 자신의 옷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작은 쪽지, 예쁘게 접혀있었다. 받아들어 펴보니 그곳에는 숫자가 적혀있다. 내 전화번호야. 오늘 휴대전화 들고 오는 걸 깜빡해서 종이에 적었어. 사실 지난번에 물었을 때 휴대전화가 없었다고 했었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친구를 안 만들려고 해서. 하지만 연우랑 나오라면 괜찮아. 앞으로도 우리 계속 연락할 거고. 그렇게 말하는 세미의 이야기를 듣고 연호는 웃어 보인다. 세미 또한 웃었고 연호는 쪽지를 받아든 채 연락할게라는 말을 남겼다. 슬프다. 매우 슬프다. 그럼 갈게. 마지막으로 작별의 인사를 남긴다. 세미가 손을 흔든다. 꼭 연락해야 해. 연호는 그런 세미에게 손을 들어 흔들어 주었고 등을 돌린 이후에는 두 번 다시 억새밭을 뒤돌아보지 않았다. 억새밭에 펼쳐진 산꼭대기를 내려간다. 바람이 불었다. 조금은 센 바람이었다. 연호야. 커다란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고개를 뒤로 돌리니 세미가 손을 크게 흔들고 있다. 나 이곳에서 연호랑 나우를 다시 만날 수 있게 기다릴게. 제발 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손을 흔들어주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걷기 시작했다. 언제까지고 기다릴 테니까. 다시 한번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내 그의 목소리가 닿지 않게 될 때쯤 드넓은 하늘공원의 모습이 내 등 뒤에서 완전히 멀어졌을 때쯤 나는 그 애에게 너무 슬프다. 작은 쪽지를 꺼내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부 찢어버렸다. 바람이 불었다. 조금 거센 바람이었다. 바람이 찢어진 쪽지를 빼앗아 갔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은세미의 시상 속에서 유연호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교환하고 확인했으며 다시 만나기를 약속했다. 그의 얘기는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나는 그저 형을 대신한 것뿐이다. 연락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은 남아있는 것이 유나오이기 때문이네. 그렇게 나 또한 사라지는 것이 맞다. 우리는 같은 꿈을 꾸겠지만 꿈은 언젠가 깨기 마련이다. 그리고 나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먼저 꿈에서 깬 채로 영영 잠들지 못하겠지.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엄마와 아빠는 형을 잃은 슬픔을 잘 견뎌내셨다. 가끔씩 내가 안경을 벗었을 때 때때로 말을 잃어버리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나를 연호와 착각하진 않았다. 문제는 내 쪽이었다. 형의 죽음에 죄책감을 안고 있던 나는 형의 머리가 터진 채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수없이 꿈에서 재생했고 악몽을 꾼 날이면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기도가 막힌 것처럼 호흡이 안 되어 실신했고 급하게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것도 두세 번이 넘어가자 집에서 형의 흔적이 차츰 사라져갔다. 그의 옷과 물건, 형의 흔적이 남아있던 모든 것들, 형의 사진마저도. 분명 아들에 대한 기억을 봉인하는 것에는 크나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두 분은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 힘쓰자고 결정하셨다. 나는 그런 두 분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존경했다. 병원에는 끊임없이 나갔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며 조금씩 과거의 상처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내 기억 속에 있는 형의 모습을 찾아 모방하기를 반복했다. 머뭇거리고 망설이며 타인을 대하기 서툰 유나오의 모습을 죽여버리며 기억 속에서 밝게 웃으며 사교성이 강한 유연호의 모습을 쫓았다.
아, 근데 진짜 내용 자체가 너무 슬프다. 이제야 좀 뭔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내용들이 아휴. 이제껏 세미가 나와 연우를 구분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런 연유였었겠지. 나는 형의 대신이 되려고 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고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억새밭에 돌아가는 일은 없었다. 그 아이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또 그동안 우리는 서초시를 떠나 작은 지방 도시로 이사를 한번 갔었다. 중학생이 되었고 억새밭에 대한 일은 잊혀지기 시작했다.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의 흐름이 반복된다. 예전 억새밭에서 굉장히 즐거운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째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때 누구를 만났었지? 누구를 만났던 것 같은데 그건 여자였나? 남자였나?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해리성 기억상실은 외상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기억상실로 중요한 개인적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의 상실을 초래한다. 나는 형의 기억을 좀먹어가며 자랐고 억새밭에 대한 모든 것을 없던 일로 치부해버렸다. 아니, 이는 잘못된 표현이지. 없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기 전까지 내게는 실제로 없는 일이었다. 인간의 기억이란 이렇게나 모호하고 애매한 개념이다.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에 집어삼켜지는 것을 결정하자 이내 그렇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그녀를 만나고 이야기하며 가슴이 뛰고 좋아하면서도 이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감히 내가 그녀에게 그런 감정을 품는단 말인가? 결국 은세미를 향한 내 감정은 얄팍한 죄책감의 산물일 뿐이다.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종국이자 결말, 아주 역겨운 거짓말쟁이의 기만일 뿐이다. 그게 10년 전에 해야 했었단 말이야? 그 사람의 힘없는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이거는 독선적인 이야기고 이기적이고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그것이 최선의 결론이라 생각하고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는 상처만이 남았다. 세미는 나를 바라보며 서글픈 미소를 짓는다. 나 계속 기다렸어. 나오랑 연호가 돌아오기를. 너희들이 예전과 같이 웃는 얼굴로 찾아와 나를 바라보며 오래 기다렸지? 라고 그 한마디를 해주길 원했어. 너희랑 있을 때면 즐거웠거든. 내 시간들이 다시 빛을 되찾는 것 같았어.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 간단하지만 어려웠던 일을 너희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 하지만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어. 한 사람은 너무 먼 곳으로 가버렸고 한 사람은 떠난 이의 발자취를 따라 지난 시간을 끊임없이 되감으려 했지. 나는 하지만 나오야, 붉은 석양에 눈을 찔렀다. 이런 아픔은 수도 없이 겪어왔지만 이제는 새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타오르는 황혼 속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들린다. 아프지 않은 건 아니더라. 그녀의 말은 한 자루의 칼이 되어 가슴을 찢어놓았다. 나는 이를 부서질 듯이 물며 그녀의 말을 받아낸다. 천년 동안 많이 무뎌져 왔다고 생각했어. 이제는 아프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지난 시간들 사이에 겪어왔던 모든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다시 날 짓눌렀어. 너와 헤어졌던 아픔을 극복해내는 데에는 8년의 시간이 걸렸어.
내가 너한테 보였던 것처럼 자주 웃고 다니게 된 건 그게 최근의 일이야. 목이 메었다. 가슴이 옥신거린다. 거센 불길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다.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해라는 말은 부질없는 바람에 불과하다. 상처 입힌 마음은 아무리 치료해도 그 흉터가 남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지? 당신에게 미안하다고만 말한 거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긴 할까? 그때 그 거짓말이 이 정도로 너를 괴롭게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대체 왜 나에게 고백했었어? 늘 듣던 맑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한든 결론은 변하지 않기에 대답을 돌려주어야 했다. 연호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 형이라면 네가 외롭지 않게끔 너를 좋아한다고 분명히 말해주었을 테니까. 그리고 니도 좋아했잖아. 그럼 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 남은 사람은 연호가 아닌 나였어. 죄책감 때문에 연락할 수 없었다고. 형은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나에게 전부 얘기해줬으면 좋았잖아. 나한테 전부 얘기해서 모든 진실을 알려줬으면 그럼 내 마음이라도 편했잖아.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넌 내가 아닌 연호를 좋아했었잖아. 나도 알고 있었어. 그때 넌 내가 아닌 연호 형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을. 네가 나보다 형을 볼 때 더 잘 웃고 더 잘 이야기하며 나를 대할 때와 형을 대할 때가 아주 약간 다르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고. 그런 너한테 형이 죽었다고 말하란 말이야? 누구보다도 연호를 좋아했던 네 앞에서 형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형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나는 두 번 다시 억새밭을 찾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 돌아오지 않은 억새밭에서 그런 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네가 울 게 뻔하잖아. 찬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흐느끼기라도 하는 걸까? 그 어느 때보다도 차고 안타까운 듯한 바람이었다. 세미는 나를 보며 슬픈 듯한 얼굴을 하였다. 그녀는 숨을 삼키고 잠시 눈을 감더니 심호흡을 하고 나를 바라보며 말한다.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세미의 조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게 진실이었다면 이제 됐어. 나와의 입으로 직접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니 만족해. 남은 건 이제 나 스스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지. 세미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눈가를 몇 번이고 훔친다. 눈물을 닦아주려 한 발자국 내딛었지만 이내 내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고찰하다 다시 걸음을 되돌렸다. 정답은 없지만 그것이 해답이라는 보장도 없다. 내 모든 행동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관계를 옥죄어간다. 진짜 세미가 숨을 들이마셨다. 진짜 살기 힘들다. 그치? 동의를 구하듯 한껏 웃는 세미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린다. 눈물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새까맣게 타오른다. 깊은 두통이 인다. 아프다. 그저 한없이 아프기만 했다. 내 거짓말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그 무수한 삶 속에서 수천 수만이 넘는 상처를 지녔을 사람에게 그녀의 깊이 골분 상처에게 길고 날카로운 칼을 찔러 넣은 것과 같다. 지독하다. 그녀가 겪어온 비애에 나는 작은 위로 하나 건네지 못할 망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분명치 않은 오기에 잠겨 그 사람의 목을 조였다. 대체 어떻게 사과해야 좋은 건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그 사람은 나를 살포시 끌어놨다. 목 안쪽에서 울음을 머금은 채로 마치 끝났다는 듯이 내 등을 토닥인다.
그 도련한 행동에 뻣뻣이 굳어버리자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이제 다 끝났어, 나오야. 너도 많이 힘들었지? 아프고 괴로웠지? 괜찮아. 다 괜찮아. 잘했어.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 혼란스럽다. 목이 메인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위로를 건네야 하는 사람은 내 쪽인데,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내 쪽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나는 두려웠고 한없이 부끄러웠다. 거기를 들 수가 없다. 아니야, 그런 말을 해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란 말이야. 결국 나는 그 사람의 품에 안겨서 한없이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어떻게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다. 그래, 나도 알아. 네가 누구보다 너 스스로를 미워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대체 왜? 그 물음에 그녀의 손에 힘이 실렸다. 그녀를 날 끌어안은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가 어렴풋이 알아버렸기 때문이야. 뭐? 나오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그리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세미는 숨을 들이마셨다. 찬바람에 우리의 체온이 한층 더 따뜻이 느껴진다. 기억해? 예전에 전망대에서 떨어졌을 때 나오 너는 머리를 크게 다쳤어. 나오야! 정신 차려! 쓰러진 소년의 모습을 바라본다. 나오의 머리에선 새빨간 선혈이 울컥울컥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붉은색의 선혈에 눈이 아프다. 죽음이 도래한다. 이렇게도 간단히 인간의 목숨은 사라져간다. 이 멍청이! 왜 나 같은 걸 구하러! 답답한 마음에 소리친다. 그러나 소녀는 아무런 대답도 돌려주지 못했다. 숨은 내쉬고 있지만 그에게 의식은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지만 그날따라 억새밭에서는 아무도 없었다. 도움을 청할 만한 이는 없다. 꿀두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선혈의 양이 너무 많다. 업고 달린다면 병원까지 한 걸음이겠지만 절대로 나오의 몸이 버틸 수 없다. 이대로라면 이 아이는 곧 죽는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싸늘한 죽음이 되어 덧없이 막을 내릴 것이다. 두려움이 닥쳐온다. 수도 없이 많은 경험했던 상실의 감각이 다시 밀려들어온다. 친구를 잃고 연인을 잃고 가족을 잃었던 순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안돼, 그건 절대 안돼. 9살이다.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의 목숨이다. 그런 아이를 천년을 산 늙은 여우 하나를 위해 죽게 할 순 없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치명상이라면 단순한 회복술로는 치료할 수 없다. 뭔가 근본적인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하지만 내게는 그런 재능이 하나 남아있어. 나는 많이 지치고 약해지는 상태야. 지금이라면 내 생명의 일부를 받아들이더라도 이해의 몸이 적응할 수 있을지도 몰라. 천년 후의 생명력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천년 후의 힘을 받아들인다면 필시 안쪽에서부터 그 힘이 인간을 좀먹어 끝내는 터져 죽겠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 억새밭의 70% 이상의 생명력을 빼앗긴 지금이라면 천년간 응축된 생명을 인간이 버틸 수 있을 만큼 가공하여 누군가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더는 후회하고 싶지 않다. 두 사람을 통해 잊고 있던 많은 것을 아주 조금은 되찾은 듯했다. 시간에 대한 개념도, 삶에 대한 의욕도, 그리고 즐겁다는 감정,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까지. 그런 아이를 죽게 놔둘 것 같아? 본능이 있다면 그것은 이럴 때를 위한 것이다. 나는 이해의 삶을 지킬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우야,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울기를 반복하는 연우를 나지막이 부른다. 강한 아이지만 아직 어린 건 어쩔 수 없다. 많이 무서울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한 차례 반복하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나는
나오에게 내 생명을 나눠줄 거야. 천년호의 생명은 강하니까 머리 다쳤어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뭐? 괜찮으니까 들어줘. 죽기 일보 직전에 치명상이었다면 손을 쓸 수 없지만 나오는 아직 살아있어. 그러니까 살릴 수 있다는 말이야. 다만 완전히 낫는 게 아니야. 어디까지나 나오가 죽지 않게끔 자연적인 회복력을 높여주는 거에 불과해. 게다가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나오의 몸이 버티질 못할 테니까 아슬아슬한 만큼만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나눠준 다음은 바로 나오를 병원에 데리고 가. 잘 모르겠어. 생명을 나눠준다니. 너는 괜찮아?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너흰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는 연우를 두고 나는 조심스럽게 나오의 가슴에 손을 올린 채 나오에게 생명을 나누어준다. 푸른 빛이 나오의 가슴 주위로 일렁거리더니 그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연호는 숨을 삼키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나오를 살리기 위해 힘을 집중시켰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끔 생명의 양을 조절하며 나오한테 불어넣는다. 그 순간마저도 도깨비들의 저주가 전신을 갉아먹어갔다. 극심한 두통과 발열이 반복된다. 격렬한 고통을 참아내가며 더는 버티기 힘들 때까지 나오에게 불어넣는 생명을 조절해간다. 이 저주가 이렇게 고마울 거라고는. 온전한 상태였다면 내 힘을 불어넣는 것만으로 산산조각이 나아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주의 권이 지금의 나라면 나오를... 피... 멎었다. 머리에서 솟구치던 피가 멎어 있었다. 상태는 굉장히 호전되었다. 다행이야. 세미야! 한시름 놓았던 탓일까? 몸이 얼어붙는 느낌과 함께 안쪽에서부터 선율이 역류한다. 몇 번씩이고 기침을 하며 입 안쪽에서 피를 기어냈다. 연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 빨리 나오를 데리고 가. 어서. 상처 부위가 덧나지 않도록 억제해두었으니 지금이면 업어가도 될 거야. 그러니까. 연호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이내 굳게 결심한 듯 표정을 단호히 했다. 쓰러진 자신의 동생을 들쳐 업고서는 나를 돌아보며 말한다. 미안해. 금방 갔다 올게. 세미 너도 몸 조심해. 그래. 연호의 모습이 멀어져 가기 시작한다. 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몸을 기울기 시작하며 정신을 잃었다. 너는 그때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 사실 그런 식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건 하늘의 법에 위배되지만 그때는 널 살리는 것 외에는 안중이 없었으니까. 언젠가 내가 했던 일이 들킨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이전에 너는 아직 살아있어. 나는 그 사실에 만족해. 세미는 나를 끌어안은 채로 그런 말을 했다. 나오는 나와 만나면서 현기증이 일어나 쓰러진 적 있었지? 그건 나오 몸 안에 있던 내 일부가 내게 돌아오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 나오는 모르겠지만 나오의 몸은 아직 완치된 상태가 아니거든. 죽어있는 부분을 억지로 움직이고 있고 그걸 되살리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 원래대로라면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사람이니까. 담담한 목소리. 거기에 담긴 감정은 일종의 안도 같았다. 눈물을 머금은 채로 이야기를 계속한다. 귓가에 들리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쩐지 쓰게 느껴졌다. 그래서야. 목소리가 한층 낮아진다. 나오의 몸 안에 내 일부가 들어가 있었기에 나오와 키스를 했던 날 나오의 기억이 되게
흘려들어왔어. 숨을 삼킨다. 기억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랬다. 우리가 처음으로 입을 맞췄던 날, 돌연 세미는 울기 시작했다.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기에 그저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자리를 피하는 게 전부였다. 물론 모든 기억을 내가 다 알 수 있었던 건 아니야. 어렴풋이 군데군데 공백이 있는 그런 기억이었어. 하지만 라오의 몸속엔 내 생명이 깃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로 이어져 있거든. 너는 그래서 응. 품 안에 안긴 몸이 살짝 떨림을 머금었다. 나는 그녀가 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안아주지 못했다.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여전히 내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씀없이 물었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오질 않았다. 그래서 도깨비와 거래해 라오의 기억을 지웠어. 라오, 네가 녹이 쓴 기억 속에 파묻혀 질식하지 않도록. 머릿속이 아찔해진다. 가슴의 통증이 거세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 안쪽에서 모래가 뒹굴거린다. 미약한 두통과 함께 코끝이 시렸다. 머리가 굉장히 어지럽다. 그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다. 너는 그걸로 만족해? 갈라진 목소리가 억새 사이로 방향된다. 다시금 바람이 불었다. 그 사람은 한동안 숨을 삼켰고 이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항상 만족스럽게 살 순 없잖아. 우리는 항상 불합리함과 함께 살아가니까. 하지만 납득할 수는 있어.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밉지 않아? 너무 미워. 너무 야속하고 너한테 못된 말을 한가득 해주고 싶어. 그럼 하지만 넌 줄곧 너 스스로를 미워해왔으니까. 그런 나까지 너를 미워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 고개를 젓는다.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모르겠어.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게 이대로 끝나버렸다면? 물론 그랬겠지. 아마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산다는 건 그런 거야. 원체 힘든 일이지. 그리고 연호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너도 분명 나만큼 괴롭고 힘들기를 반복할 거야. 난 그게 너무 싫어. 그렇다고 네가 희생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순간적으로 세미가 멀어져 간다. 그 사람은 나를 뿌리친 채로 조금 떨어진 채 숨을 흐트러뜨렸다. 난 너보다 어른이야. 흐트러진 머리깍 사이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린다. 너보다 긴 시간을 살아왔고 그만큼 힘든 일도 많이 경험했어. 지금 이것보다 더 끔찍한 삶도 숱하게 살아왔어. 감정이 터져나온다. 나도 이러기 싫어. 이렇게 아픈 건 지긋지긋해. 줄곧 행복했으면 좋겠어. 모든 일이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어. 하지만 모든 감정이 혼탁하게 뒤섞인다. 누군가 꼭 아파야 한다면 그게 나인 편이 낫잖아. 모든 것이 처음인 너보다는 내가 더 잘 견뎌낼 수 있을 테니까. 눈앞이 흐릿해진다. 실수가 터져나왔다. 그제서야 겨우 은샘이란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있었다. 걸음을 내딛는다. 그 곱고 사랑스럽던 얼굴이 이렇게나 흐트러져 있다니. 온 힘을 다해 세미를 끌어안았다. 행동에 망설임은 없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겁쟁이 새끼. 이제야 겨우 결심이 서다니. 진짜 치사한 사람이야.
너는 목소리는 여전히 울음을 머금고 있었지만 슬픔이 아주 잠시 동안 멎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끌어안은 팔에 조금 더 힘을 실었다. 눈앞에 당신에게 닿아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싶었다. 너 좋을 때만 누나 하지 말랬잖아. 바보 같은 일이다. 누구를 향한 원망보다, 괴로움에 대한 실토보다 그녀는 어른으로서의 배려를 골랐다. 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인가? 당신도 아프다. 누구보다 힘들고 괴로웠을 것이다. 그런 감정을 오로지 홀로 끌어안은 채로 자신을 좀 더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비겁하다. 미안해. 결국 당신은 한없이 다정하고 상냥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당신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제껏 기다려줘서 고마워. 나는 그저 조금이라도 이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넌 정말 예쁘고 착하고 또 멋진 사람이야.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영겁과 같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왔을까? 어쩌면 당신의 가치관이 처음부터 그러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당신도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분명한 건 당신은 계속해서 힘을 내 살아왔다는 것이다. 무수히 많은 관계 속에 상처받아 흉이 졌으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했는지 이제야 겨우 이해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세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없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낮은 소리로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조금 떨어져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다. 두 사람 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정말이지 아주 꼬일 사납기가 이럴 데 없다. 나가 아니야. 숨을 들이마신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호흡을 가다듬는다. 세미야. 나지막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세미의 얼굴이 조금은 붉게 물드는 듯했다. 너를 좋아해. 다오야. 결국 이 마음을 외면하려 했지만 나는 다시금 마주하고 말았다. 형을 대신한 게 아니라 내가 널 좋아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너와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어. 이제까지의 일, 앞으로의 일, 그 모든 걸 너와 함께하고 싶어. 끔찍이도 두려웠던 것이다. 진실은 상처가 될 게 분명했고 그렇게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할 수 없었다. 당신이 나를 분명 미워할 거라 생각했기에,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에, 아니 실제로 용서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많은 감정이 뒤섞였겠지만 그녀는 그저 이해해주었을 뿐이었겠지. 동시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뿐이다. 그저 그뿐인 이야기다.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다. 우리는 이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된다. 과거를 지나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거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세미는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울음이 섞인 눈동자가 아직 젖어 있었기에 살며시 그녀의 눈가를 닦아주었다. 그 사람은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이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정말 질 나쁜 농담이라 생각했어. 결국 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나란 존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싶었지.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난 잘 알 수 없게 됐어. 내가 좋아했던 게 누군지 알 수 없게 됐어. 세미는 웃으면서 울면서 말을 이었다. 내가 좋아했던 건 10년 전에 그 아이였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애가 아닌 걸까? 지금이 즐겁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도 되는 걸까?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반복됐어. 미안.
아니야. 나오가 사과할 필요는 없어. 한 가지 확실한 건 난 나오와 함께 있으면서 너무 즐거웠다는 거야. 마치 옛날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순수하게 미소 지었다.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래, 너는 1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웃었겠지. 이렇게 티 없이 맑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네가 무척이나 좋았어. 결국 우리의 일은 보다 나은 삶이 되고자 하는 결단들이 부딪혀서 생긴 비극이야. 그런 걸까? 응. 오해는 모두 풀렸어. 네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으니까. 그 한마디가 어찌 그리 달콤한지 이제까지의 피로가 모두 풀리는 것 같았다. 여전한 미소와 함께 세미의 눈동자가 반짝인다. 아쿠아마린색 동고 끝에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나는 이를 닦아주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디려 했다. 현기증이 났다. 두통이 아까부터 줄기차게 반복되고 있지만 곧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너 죽니 설마? 돌연 세미의 뒤로 푸른 기운이 솟기 시작했다. 그녀의 피부 표면을 타고 방출되는 기운들은 마치 푸른 화염을 보는 듯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기운들이 이내 내 몸을 휘감더니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뭐야? 샘이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불안감이 엄습한다. 안녕이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겨우... 나오를 죽지 않게 하려는 거야. 뭐? 사실 지금 서 있기도 힘들지? 나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 아까부터 묘하게 두통이 있었고 숨을 쉬기가 어렵겠지. 현기증도 있을 테고. 어떻게 그걸... 애써 세미의 앞이라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사실 점점 더 통증이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왜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건지 그녀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나오야, 이렇게 보이지만 나는 사실 죽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몸이 쇠약해져 있어. 모든 것은 도깨비와 거래한 대가야. 나는 천년호의 생명을 담보로 네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으니까. 숨이 탁 막힌다.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땅을 박차고 샘에게 달려간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손과 발이 허공을 가른 채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커다란 바람의 벽이 세미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풀어 얼른! 나오의 두통은 나오의 몸에 들어있던 생명이 주인인 천년호에게 되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야. 너를 희생시켜서라도 본래의 주인인 나를 살리려 하고 있어. 그럼 가져가! 그딴 거 가져가도 죽지 않으니까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고! 그럴 순 없어. 천년호의 생명력이 강제적으로 되살리고 있는 건 출혈 과다로 인해 괴사된 나오의 뇌세포 조직이니까. 뭐라고? 모든 움직임이 멈춘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는 그때 사고 이후로 분명 수술을 받고 그 이후로는... 너는 그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는 앰뷸런스 안에서 뇌세포의 일부가 손상됐어. 그걸 어떻게든 살려서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천년호의 힘이야. 그런 건 절대 알 수 있을 리가 없어. 현대 의학기기로는 멀쩡한 뇌로 보일 테니까. 하지만 아니야. 내 힘이 없다면 나오는 지금 당장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오의 생명을 거두어갈 순 없어. 거짓말. 세미는 스디스한 웃음을 지었다. 비통하게 짝이 없는 웃음이었다. 그런 얼굴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난 이대로 나우안의 생명을 되돌려 받더라도 살 수 없어. 계약은 성사되었고 억새밭에 있든 없든 내 모든 생명은 도깨비들에게 양도돼. 그런 계약이니까. 죽고 싶은 감각에 휩싸였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나오라면 얘기가 달라. 나오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나오의 것으로 인지될 수 있어. 나오에게 먼저 양도한 것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안 돼. 세미야, 그러지 마 제발.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치며 나아간다. 하지만 아무리 나아가도 세미에게는 손끝 하나 닿을 수 없다. 바람은 내 몸을 실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두세 걸음을 물러나게 했고 세미는 다가갈수록 멀어져만 갔다. 나는 나오를 죽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얀 얼굴로 살며시 웃었다. 조금이라도 나오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나오에게 해가 되지 않게끔만. 조금 더 나를 나누어 줄게. 세미야! 그녀가 균형을 잃고 쓰러진다. 우리를 가로막던 바람이 사라졌고 땅을 박차고 달려나간다. 실타래가 끊어진 인형처럼 쓰러진 세미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세미는 움직이지 않았다. 차디차게 식어버린 손을 부여잡는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작은 숨소리가 들린다. 나는 세미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그녀의 눈은 내가 아닌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은 채로 내 이름을 불렀고 그 부름에 응하여 가녀린 손을 꼭 쥔 채로 고개를 끄덕인다. 나오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어. 사그라드는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든다. 듣고 싶지 않았다. 들어버리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증발할 것 같았기에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을 뿐이었다. 사라져. 그 말 한마디는 내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다. 나오에겐 분명 괴로운 일이 있었겠지만 그건 아마 씻을 수 없는 상처겠지만 더는 너를 미워하지 말고 살아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아간다. 그런 와중에도 그녀의 몸에서는 푸른 기운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나에게 들어갔다. 뭔 소리야 이거. 나는 그저 무력하게 그녀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 세미는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본 채로 그렇게 바랬던 죽음인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오를 못 본다니 조금 아쉽다. 호흡이 잘 되질 않는다. 괴롭다. 그저 한없이 가슴 안쪽에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다. 안 돼.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낸 목소리는 참 볼품없고 한심하게 이럴 데 없었다. 아직 죽으면 안 된다고. 너에게 겨우 전했잖아. 우리 오해도 풀었고 나 이제 널 전부 기억해.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이 남았어. 같이 먹고 같이 보고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산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래, 나도 알아. 우리 좀 더 많은 걸 해보자.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여행도 가는 거야. 모델이랑 사진가가 아니라 우리 둘이 비친 사진도 같이 찍자. 응? 나무는 하라는 게 많구나. 내년에 봄이 오면 벚꽃을 보러 갔다가 5월쯤에 장미가 가득 핀 장미 정원에 가는 거야. 옆에 하루시에 괜찮은 곳이 하나 있어. 그거 좋다. 그러자. 여름이 되면 바다에 가는 것도 좋겠다. 둘이서 해변가 걸으면서 바닷물에 발 담그고 밤이 되면 바비큐도 하고 불꽃놀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아. 기대해도 될까? 당연한 얘기를 왜 묻고 있어. 그렇게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오면 둘이서 손잡고 시내에 나가 쇼핑을 하고 빨갛게 물이든 단풍을 보러 가자. 겨울이 되면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잘 보이네. 북두칠성이나 염소자리 같은 그런 별자리를 찾아보면 재밌겠다. 그치? 내년 봄이 되기 전에는 우리 서로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한 해 동안 고마웠던 일이나 속상했던 일을 말하고 내년 한 해는 서로에게 더 좋은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편지를 쓰자.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한 해를 보내다 보면 우린 서로에게 더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 안 그래? 그리고 또 다음 해가 되면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정신을 차리니 이미 세미는 온데간데 없었고 나는 그녀가 바람이 되어 떠나갔음을 느꼈다. 나는 그대로 억새밭에 주저앉았고 한없이 긴 시간 동안 오열하기만을 계속했다. 가까운 이를 떠나보낸 두 번째 안녕은 예전처럼 여전히 아팠고 남겨진 이는 비참했다. 바람은 여전히 매몰차게 불었다. 몸은 식어갔고 삭풍에 살이 아리기 시작했다. 목이 부어올라 더는 울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지칠 대로 지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세상 속에서 오로지 그녀만 사라진 것을 느끼며 나는 걷기 시작했다. 약간의 눈이 부셨다. 새빨간 황혼이 마치 영혼처럼 느껴진다. 서산 너머로 사라져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다가 결국 굳게 입을 다물었다. 아마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없지만 황혼의 도래했듯이 머지않아 밤이 찾아올 것이고 오늘이 아닌 내일이 올 것이다. 부재는 괴롭고 상실은 아프다. 두마다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감각, 모든 것을 박탈당한 허망한 감각의 파도 속에서 나는 홀로 눈물을 닦았다. 사라져. 그 한마디에는 대체 얼마만큼의 무게가 실려있었던 걸까? 이윽고 억새밭은 기쁜 황혼 속에서 잠겨 긴 안식을 맞이했다. 나는 그녀가 떠나간 자리를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빈자리에 바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안녕. 긴 시간 동안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바람이 내 말에 실어가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입을 열었다. 나는 뒤로 돌았고 더는 돌아보지 않았다. 황혼으로 물든 금빛 억새 아래 그녀와 나는 그렇게 이별을 고했다. 시간의 조각 획득. 마지막까지. 에필로그. 트루엔딩이죠? 이러고 또 노멀 엔딩 이러면 부셔야지. 푸른 가을. 계절은 아주 청명하고 하늘은 높고 맑다. 눈이 부신 시간은 어느덧 10월.
나는 오랜만에 이 억새밭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단풍의 끝을 알리던 바람이 머리카락을 매만진다. 시원한 바람을 한껏 들이마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느꼈다. 여긴 여전하네. 매년 발을 들이밀고 있지만 한결같아. 그나저나 평소보다 꽤나 지치는데 나도 나이 먹었나?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고 자빠졌네. 나이로 논하고 있어. 어느덧 수염은 매일 깎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되었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름 관리는 하고 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이게 19살 주제... 잠깐 몇 년 후야 이건데 이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밟아 올라간다. 해봤자 20대면서 끼익하고 늙은 나무 계단에서 들리는 울림은 여전히 내 마음에 쏙 들었다. 혼날라고 이 자식이. 변치 않은 그 모습에 쓸데없는 감성이 젖는다. 참 한결같은 곳이다. 그녀가 사라지고 난 이후로 긴 시간이 흘렀다. 29? 오케이. 그러면 인정할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 내 세계는 뒤집어졌고 동시에 여러모로 넓어졌다. 10년 사이에 키가 조금 자랐다. 여유가 다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경험도 쌓고 텅 빈 마음에 새로운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여전히 배는 고팠다. 여전히 잠이 왔고 따뜻하고 춥고 신나고 무료한 즐겁고 슬픈 희노애락을 느꼈다. 그리고 여전히 그리웠다. 어디서 깨뚝깨뚝하는 소리가 났다. 누구야? 미로네. 근데 너 오늘 한국 들어오는 날 아니었어? 아, 뭐 그렇긴 하지. 피곤해서 연락은 안 했지만 뭐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근데 그거 왜 내가 말하고 있냐? 미로성 어디 갔어? 혼잣말에 중얼거리다가 실수가 나왔다. 피곤하다는 놈이 여기는 오르고 있냐? 나 자신에게 그러한 딴죽을 걸고 자조적으로 웃는다. 가을의 하늘은 빛이 바랜 마음과는 다르게 청명했다. 드높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오랜 과거를 회상한다. 그저 정처 없이 걸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저 걷고 또 걷던 도중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고 거기에 있던 건 미로와 시원형이었다. 뭐 쪽팔린 이야기긴 하지만 그때의 난 두 사람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울기 시작했다. 마치 버텨온 무언가를 전부 잃어버린 것처럼.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영영이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어렸으니까. 그리고 미로도 시원형도 결국에는 고개를 돌리고 울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둘 다 착한 사람들이니까. 결국 누군가를 잃는 슬픔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찬바람을 맞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다리가 비틀거리고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그런 나를 시원형이 없다시피 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나는 그 이후로 한동안은 집에 박혀 그냥 멍만 때렸다. 뭐랄까 처참했다. 밥 먹다가 울 것 같아서 엄마가 너 왜 그래? 혹시 엄마 몰래 여친 사귀다 차였니? 라고 물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 안 차였다고 말하니까 엄마는 차였구나 라고 말했고 안 차였다고 말하니까 아빠는 괜찮아. 아빠도 그런 적이 있어란다. 그러니까 안 차였다니까. 그냥 떠나간 것 뿐이다. 그리고 부재가 너무 커서 쓸쓸해진 것 뿐이고 괜히 사람도 피하고 싶고 다 싫었다.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 한동안은 정말 페인처럼 지냈던 것 같다. 다행히도 재훈이 녀석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었던 터라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그 녀석에게는 정말 고마울 따름이니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그 다음에 나는 진학을 그만두었다. 수능 성적은 좋지 못했고 점 찍어둔 대학에 들어가기에는 벽이 너무 높았기에 내가 선택한 건 재수였다. 하루의 반을 학원에서 보내면서 해가 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억새밭을 찾았다. 억새밭으로 가면 언제나처럼 세미가 밝게 웃으면서 나를 반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모든 것은 착각에 불과했다. 억새밭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웃는 모습도 우는 모습도 부끄러워하거나 놀라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게 신기루였던 것처럼 말이다. 덧붙여서 백현예술제는 낙선했다. 장려상도 못 갔지. 이후 마음은 너무나도 울적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노을이 진 억새밭에 들렀다. 그리움에 사무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다. 그리고 진짜 존나 징징대네. 깜짝아. 왜? 내가 세상 다산 표정으로 빌딩 숲 너머로 사라져가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구미호가 나타나 내 등에 드롭킥을 먹겠다. 빨리 말할게 그냥. 미리 말해뒀지만 그 녀석은 진심이었다. 진심으로 뼈를 부술 정도의 세기로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드롭킥을 날렸었다. 징징징징 흑흑흑흑. 어허허허 쌤이야. 뭐 하는데 씹다가. 네가 뭐 정우성쯤 되는 얼굴로 그러면 말이라도 안 하지. 이건 뭐 틈만 나면 여기 와서 징징대고 난리야. 청승만네 진짜. 네 나이 땐 징징이 아니라 쾌지나 칭칭나네 해도 모자란 거 몰라? 아주 그냥. 진짜 넌 머리에 총이라도 맞았냐? 사람이 좀 청승맞게 굴 수도 있지. 대체 왜 드롭킥을 날리면서 극딜이야 극딜은. 안녕하세요. 이거 꿀 사나오니까 극딜 넣는다. 왜? 근데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씨. 그럼 그냥 신경 꺼. 왜 이렇게 요즘 들어 연락하고 전화하고 달라붙고 난리야? 너 나 좋아해? 확 고백해봐. 미친 여우가 배에 니키를 꽂는다. 고백해서 혼내주려 했는데 실패였다. 세상에. 죽여버릴 뻔했잖아. 때문에 뒤지겠다 진짜. 이거 언제 끝나요 근데 도대체 이거? 나 일부러 1시간씩 녹화 끝냈는데 일부러 안 끊고 쭉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 이거. 하여간 걔랑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져.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사실 미로가 왜 그렇게 연락을 해주었는지 모르진 않다. 걱정됐던 거겠지. 표현은 거칠지만 사실 미로에게는 무척이나 고마웠다. 내가 미로와 시원영에게 어린 시절 세미와 있었던 모든 과거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는 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프고 괴로운 이야기일 텐데 용서는 아닐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아마 이해겠지. 그래서였을지도 모른다. 영호와 구미호에게 간간히 연락하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관계가 이어져온 것은. 근데 한미로 그 인간 요즘 연애한다던데. 세상에 대체 어떤 사람이 한미로를 데려간 거지? 낙하기도 해라. 또 맞겠다. 그리고 어느 나지막한 주말 오후, 아직은 추운 2월의 봄에 나는 구미호에게 말했다. 대학 붙었어. 그러냐? 어딘데? 서울이야? 아니? 지방이야? 아니. 뭐야 그럼? 미국. 미루의 눈이 커졌다. 확실해? 뻥쳐서 뭐하게. 토플은? 92. 오. SAT는? 1390 정도? 어떻게 붙은 거야? 시험이 개정됐어. 네가 쳤을 때는 2400점 만점, 요즘은 1600점 만점. 아휴 깜짝이야. 여하튼 그래. 미로는 그러냐 하면서 조금은 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뭐 여태 수능 공부도 해오고 그래봤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생각해오고 있었거든. 대학을 해외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말이야. 한국만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내 시야를 넓히고 싶어. 이전부터 교환학생도 생각하고 있었고 다행히도 영어는 이전부터 공부해오던 터라 남들보다는 조금 하는 편이고 입학원서 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만든 작품 포트폴리오 내놨는데 이게 좀 평이 좋더라고. 장학금 받고 들어가서 부모님도 크게 반대 안 하시더라. 성적은 그냥저냥이지만 사진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지금까지의 노력이 아주 조금 보답받은 걸까 싶어.
야, 내 마우스 이상한가? 계속 클릭하는데 왜 안 넘어가지? 미로는 그 말을 듣고 어깨를 으쓱였다. 가서 고생 꽤나 하겠네. 어디야? 동부야. 네가 있던 뉴욕. 난 브루클린 쪽으로 가게 됐어. 야, 그래. 잘 다녀와. 대단한데? 너라면 돌아오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해줄까? 아니야, 거기까진 됐어. 돌아오라고 해줘서 고마워. 미로는 실수를 보이더니 팔짱을 끼고 투덜대기 시작했다. 타양살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또 겉만 만들어서는 앞날이 훤하다 훤해 등등. 미로답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조용히 미로를 불렀다. 단발 머리카락에 살랑이면서 그녀가 고개를 든다. 나는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기 말이야. 나와 형은 세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을까? 미로가 두 눈을 껌뻑인다. 하긴 생뚱맞은 질문이니까 조금 어이없기도 하겠지. 멋쩍은 웃음을 띄우면서 말해 잇는다. 하지만 그렇잖아. 1000년을 넘는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마음을 정말 우리 같은 어린애가 치유할 수 있었던 걸까? 난 아직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한 게 맞는 일인지, 나 같은 걸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었던 게 아닌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미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도 모르겠다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린다. 미로의 성격상 또 뭐라 한 소리를 할까 싶었는데 그 애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채로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제 20년 산 네 마음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1000년을 살아온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니? 사실 너와 네 형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을 거야. 다른 누군가였어도 상관없겠지. 언니가 너희로 인해 마음이 구원받아 눈물을 흘리며 다시 세상 속에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의식 과잉이야. 그런 구원서사 따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그분은 언니는 결국 언제가 됐든 다시 세상 속에 나왔을 거야. 그리고 또다시 기쁨과 슬픔, 삶에 대한 희망과 혐오를 반복하겠지.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자들이니까. 그럼 역시 세미가 죽을 이유는 어디에도. 아니야. 너희 형제는 그때 당시 언니 옆에 있었잖아. 너희가 아니어도 됐겠지만 결국 그때 언니 곁에 있어준 건 너희였어. 나도 시연도 아닌 너희 두 사람이었지. 그것만으로도 언니에게는 큰 힘이 됐을 거야. 그게 모든 이유겠지. 사람들은 사실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길 원하니까. 투기비님 이거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1시간 끊었지. 아, 나 자주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지만 그건 나나 시연은 할 수 없는 일이야. 물론 우리밖에 해줄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보내면 때로는 닿지 않는 것도 있기 마련이거든. 결국 가족이란 그런 거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이야기야. 맑은 감상이 가슴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어떤 감정인지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미로의 이야기에 마음은 한결 편해진 듯했다. 그런 그녀에게 쓴 미소를 보여주며 나는 짧게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저기 이런 말하긴 쑥스럽긴 한데 1시간 뒤? 고마워. 그 뭐냐 이것저것 전부 다 한동안은 격려해준 덕분에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 이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며 끙끙거릴 때는 지난 것 같기도 하고.